요즘에 군에서는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이 AI 때문에 이런 거 되게 궁금하고. 사실은 2022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파워드 바이 AI 저가의 드론으로 고가의 그 전략 폭격기 같은 걸 막 때렸거든요. 탱크 자체가 이제는 전쟁에서 필요가 없는 하나의 국방 체계가 무너지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어느 누가 빨리 보고 빨리 결정해서 빨리 행동하느냐.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정말 이번에 저희들이 국방 AX 거점이라고 내년에 구축해서 생태계 기반을 닦을 예정입니다. 국방 AI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방 팟캐스트 새롭게 인사드리는데 저는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라고 하고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모시고 AI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 AI가 뭐 생활, 뭐 산업뿐만 아니라 국방에까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 분들 나름 또 전문가시니까요. 한 분 한 분께 이야기도 듣고 다양한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국방부 국방인공지능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최원호 서기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기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 AI 신기주융합센터장 맡고 있는 장재만 대령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무복을 입고 계셔가지고 유일한 현역이라 일부러 착용하고 왔습니다. 아 진짜 멋지십니다. 저는 블루닷 AI라는 기업에서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이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직책에 이제 AI라는 표현들이 좀 들어가요. 네.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네. 국방에 대해서 어떻게 좀 AI와 좀 연결하고 있는지 조금 소개해 주시면 더 저희가 얘기하기 편할 것 같거든요. 센터장님 어떠세요? 독일에서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했고 경영학으로 이제 박사를 받았는데 저는 주로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시장을 형성하는가 이쪽으로 제 전공 분야고요. 지금은 이제 창업을 해서 주로 B2B 기업들의 AI 검색 최적화, AI 커머스 이런 쪽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기업 컨설팅이나 뭐 기업 강연 뭐 이런 일들 또 글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경환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2002년도에 국방부에 처음으로 입사해가지고 군수관리관실, 전력정책관실, 지능정보화국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 8월부터 국방인공지능정책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국방부에 인공지능 관련한 이렇게 정책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올해 2월달에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현재는 지금 자율기구인데 정식 조직으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현역이신. 예. 오늘 저희가 사실 국방 AI에 대한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네. 지금 계시는 곳이 공군 AI 신기술 융합센터. 이 이름부터가 무시무시합니다. 저 또한 AI 전문가라기보다는 제 공군의 정보통신병과 장교로서 임무를 하다 보니까 AI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 쪽에 근무를 하게 됐고 한 2, 3년 정도 지금 그쪽에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방 AI는 어떤 건 것 같아요? 국방 AI라면 쉽게 말하면 사실은 AI 자체는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간의 AI 기술들을 빠르게 우리 국방 요소에 잘 접목해서 효율화, 자동화 무인화를 달성해서 국방 혁신을 하는 것이 국방 AI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연습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센터장님 생각하시는 국방 AI는 뭐예요? 국방 AI는 우선은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테크놀로지의 혁신이 항상 일어나면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그랬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사실 전쟁의 이러한 흐름들이 기술의 변화와 함께 무기체계가 변했고 사실은 전투의 방식도 완전히 변했던 건데요. 사실은 2022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2024년 작년 2월 달에 이제 타임지도 The First AI War라고 해서 첫 번째 AI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명을 하면서 미국이 2022년부터 New Defense Strategy에서 국방 전략을 새롭게 수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거의 완료 단계의 방향은 정해졌는데요. Powered by AI, AI에 의해서 작동되는 전쟁 개념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국방 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것. 하나의 무게 체계는 하나의 주류가 아니라 국방 시스템을 완전히 AI 기반 위에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국방 AI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사실 우리 국방부에서 지금 그런 정책을 맡으신 분이 우리 앞에 계시거든요. 그럼요. 어떠세요? 좀 뭔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패러다임 안에서 진짜 AI 역할이 크다는 것 좀 많이 느끼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네. 당시의 첨단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기술의 혁신을 이룬 국가나 문명이 당대의 패권을 차지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시작이 늦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늦은 편이에요. 다른 주요국들은 어때요? 저희들이 이제 미국, 중국하고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뭐 영국, 일본,
프랑스라든가 세계 3강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 살짝 더딘 감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현 정부 들어가지고 AI를 국가의 역량을 총 결집시킬 전략적 기술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이라든가 제도 이런 걸 총 투입하려고 하고 있어서 필요하겠네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도 공군 장교 출신이거든요. 저는 이제 방공포병이라는 데서 막 패트리엇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 이제 중대장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AI라는 말이 없었죠. 일단 그냥 전통적인 것들과 똑같이 했었는데 요즘에 군에서는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이 AI 때문에 이런 거 되게 궁금하고 특히나 전쟁에서 진짜 이 AI를 활용할 기술들이 실제로 막 사례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러우도 그렇고 예. 어떻게 좀 논의되고 있어요? 일단은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예. 잘 부탁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예. 지금 말씀하신 방공포병 분야도 공군 임무 분야에서 AI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적이 뭐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경로 예측이라든지 탄착점을 빨리 예측하는 부분들도 다 AI 기술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러우전에서 사실은 AI가 정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계기였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고담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공격용 드론도 많이 투입을 했고 막 자폭 드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감시정찰 드론이나 아니면 란센과 같은 방금 말씀하신 자폭용 드론 등 적극적으로 투입해갖고 정말 감시, 결심, 타격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모든 작전 단계에서 AI가 들어가면서 작전 수행 능력 자체가 획기적으로 올라갔다. 그걸 통해서 또 전투요원에 대한 인명 피해 최소화도 가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가의 드론으로 고가의 그 전략 폭격기 같은 걸 막 때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패러다임이 달라졌어요. 그 전쟁 비용상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제로 러우전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봤듯이 정말 AI 기술은 우리 국방을 혁신할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주요한 전략적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많이 바뀌었죠. 우선은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일어나면 그 전에 있었던 국방 체계가 되게 무력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겨울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봄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러시아가 장담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2차 대전 때 썼던 탱크까지 해가지고 진짜 탱크를 다 밀어붙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FPV라고 하는 1인칭 관점에서의 아주 조그만 소형 드론이죠. 그러니까 공군에서 쓰는 정찰용 고가의 드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DJY에서 나와 있는 이 그냥 우리가 쓰는 거. 이 드론을 가지고서 그들이 심지어 나중에 이 드론도 부족하니까 마분지로 만들었어요. 종이 드론. 네,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종이 드론을 골판지 만들어가지고 골판지 드론을 만들어서 여기다 폭탄 하나 들어서 가미가제 드론을 탄생시킨 겁니다. 얘들을 날려가지고 거의 80%가 괴멸되죠. 러시아가. 그때 러시아가 깜짝 놀라면서 한 발짝 물러나서 처음엔 이란, 그다음에 중국 문을 두드려서 드론 기술을 배워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일리 러시아가 무려 4,000대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지원해줬던 아브라함 탱크를 다 괴멸시키잖아요. 탱크 자체가 이제는 전쟁에서 필요 없는 이러한 무기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국방 체계가 무너지는 거죠. 이런 식의 기능을 하는 것이 지금 드론과 AI가 결합된 거죠. 왜냐하면 FPV 같은 경우에는 수십 대 수백 대가 날아가기 때문에 AI가 기본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AI하고 이것이 결합됐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등에서 저궤도 위성의 위력이죠. 이 스페이스X가 만들고 있는 스타링크가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군의 눈을 해준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북한하고 전쟁하면 북한의 통신 시설부터 우리도 괴멸시키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먼저 폭격했던 것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통신 장비 시설이에요. 흔히 말해서 전화하고 인터넷 선수를 끊어버린 거죠. 특정한 기술의 우위가 생기면 나머지 하위 체계에 있는 대단히 큰 무기의 거대한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 지금 가미가제 드론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김정은이 지금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중앙일보부터 시작해서 다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반복해서. 가미가제 드론이 북한으로 가고 왜냐하면 이건 되게 싸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재래식 무기 같은 거. 그렇죠. 재래식 무기처럼 사실은 FPV는 정말 쉽게 만드는데 지금 러시아가 중국과 이란에서 배워온 기술로 하루에 4,000대 만드는 이 기술을 북한에 이전시켜주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가미가제 드론을 만들고 근데 북한은 AI 기술이 없지만 딥시크라는 것이 오픈소스로 풀려 있고 하웨이라는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와서 칩을 가지고 와서 국방용으로 그들이 군집을 운영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확보를 하고 가미가제 드론을 갖다가 한 1,000대 2,000대를 데일리로 한국으로 날려버린다라면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방어 체계를 갖고 있느냐? 맞습니다.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빨리 마련해야 되는 거죠. 경제학 전공하셔가지고 혼자 얘기 다 하시면 다른 저희 군에 계신 분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거 강의가 아니거든요 저희. 말씀하신 거에 좀 한마디 첨언하고 싶은데 정말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군집 드론
이 부분 상당히 이제 저희가 맞아요. 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뭐 공군 같은 경우에 비행기지 방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전투력을 띄워야 되니까. 예전 같으면 북한이 쏘는 스커드 미사일이나 어떤 전략 공격 무기에 의한 파괴를 대비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군집 드론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오히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상에서 주기해놨다가 모든 전투기나 전략 이런 무기들이 다 파괴되는 상황이니까요. 공군도 가장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 대드론 방어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진짜 AI 기술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AI 역시도 그런 혁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 지금 AI 발전에 있어서 국방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AI 기술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1단계가 인식,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결심 단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국방 예산이 주로 인식과 판단 영역의 80%가량. 그 차이가 뭐예요? 인식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드론을 띄웠을 때 드론이 이제 전방에 있는 객체를 알아볼 수 있는지, 그게 사람인지 물체인지. 그건 레이더나 카메라적인 영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영상 자체를 인지할 수 있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그게 이제 인식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식별이 됐는데 자동차인지, 아니 사람인데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걸 판단의 영역으로. 그럼 지금 있어요. 되나요? 그게 피하 식별이? 판단의 영역까지는 상당 부분 기술을 확보했다고 저희들이 센서 분야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결심 단계 영역에서 저희들이 기술 확보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피하 식별 말씀하셨는데 경계 감시 분야가 AI가 가장 먼저 군에 도입돼 갖고 운영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CCTV 같은 걸 많이 활용하는 경계학전 시스템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어떤 움직임을 감지하는 수준이었다면 현재는 이제 말씀하신 어떤 객체를 식별해 갖고 뭐 사람인지 물체를 분류하고 정상적인 패턴이냐 비정상적인 패턴이냐를 구분해내서 이상 징후를 경보하는 수준 그런 수준까지는 발전하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피하 식별까지는 좀 어려운 수준이고요. 그래요? 아마도 이제 뭐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게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이제 피하 식별까지 곧 가능해지지 않을까. 사실 저가를 구분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또 복합 센서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옷 같은 거 정도로만 하면 사실 그냥 옷 다른 거 입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진짜 AI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긴 하거든요. AI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톨로지 기술이 필요하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북한 탱크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정찰기에 의해서든 뭐 적외선 카메라든 소리에 의해서든. 근데 저것이 훈련용인지 공격용인지 똑같은 탱크도 관계 속에서 훈련용으로 자기네들끼리 작전 지역을 바꿔가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한국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돌격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돌격해 오더라도 이게 A 지점으로 가려는 건지 B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이 탱크 하나만을 가지고서는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거를 관계형으로 푸는 거거든요. 보급 부대는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보병은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관계 속에서 만약에 뒷단에 이런 움직임이 없이 그들은 그대로 있다라면 이건 훈련용인 거고 그들 또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면 움직이는 규모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것이 공격용인지 판단하는 것 이것을 온톨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AI가 국방에 쓰이는 대단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 진짜 쓰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그 미국의 방산업체인 팔란티어. 팔란티어. 팔란티어가 주식 있으십니까? 팔란티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사실 제 AI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국방 영역에 적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매우 잘 다루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기업인데 마침 AI, LLM 이런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러우 전쟁에서 실전적인 데이터까지 그렇게 학습을 해서 지금 이제 뭐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 된 거죠. 사실은 그 데이터의 활용 능력 강화고요. AI 기술의 어떤 분석이나 예측 능력 강화가 연결되는 부분이 온톨로지입니다. 국방 데이터들도 온톨로지화해서 임무 분야별 데이터들 다 관계를 지어줘야 돼요. 근데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업무 도메인에 대한 전문가 같이 함께 엔지니어와 함께해야 됩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국방 데이터도 온톨로지화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팔란티어하고 이후의 팔란티어가 다르다고 얘기할 정도로 전쟁이 나자마자 팔란티어 CEO인 알렉스 카프가 젤렌스키를 만나기 위해서 폴란드에서 국경을 넘어서 직접 갑니다. 우크라이나 가서 딜을 하죠.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해 줄 테니까 데이터를 다 주는데 국방 데이터만 주지 말고 후방 데이터까지 다 받아들이죠. 전쟁이 나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워낙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학교로 운영되는데 이 데이터 이거를 그러면은 민간 데이터니까 이건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이걸 다 전시 체계로 데이터를 병합합니다. 모든 하나의 데이터가 국방 데이터로
집결이 되게 되죠. 이거를 팔란티어가 다 가져가면서 온톨로지 기술을 확연하게 띄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경보도 지금 예를 들면 서울에 만약에 폭격이 떨어지면 전 국민한테 다 가잖아요. 시민한테. 그렇게 안 갑니다. 우크라이나는. 교육하는 학생들이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보존하는 것이 국가적인 우선권이 지금 결정이 된 거죠. 아이들을 먼저 보호하고 이런 식의 어떤 순차적으로 경보가 가서 사회적 혼란이 적게 AI가 판단하는 거죠. 온톨로지 기반에서. 이러한 후방의 흔히 말하는 교육과 경제와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도 전쟁 시에는 AI에 의해서 인지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이런 것까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구현이 된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국방력 같은 걸 얘기할 때 뭐 항공모함 몇 개 있냐, 뭐 전투기 어떠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에 비해서 예전에는 강하지 않은 나라로 평가받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뭔가 또 다른 지표를 적용하고 현 시대에서 AI 발전이라는 개념을 넣는다면 국방력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전통적인 개념이랑 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히 달라지기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레거시 무기 체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방산 역량이 기본적으로는 갖춰져 있는 게 중요한 거고 AI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간은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다음에 통합되어 있어야 그 AI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AI 시대에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투트랙으로 AI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인프라를 갖추는 어떤 그런 노력들도 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데이터 통합,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잘 구축하는 그런 노력을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AI 자폭 드론을 비롯해서 적의 위치를 찾아내는 시스템, 뭐 신속한 표적 타격을 지원하는 시스템, 군수 보급 물자에 관련된 무인 체계들 정말 다양한 작전 분야에서 AI 기술 적용된 무기 체계들을 뭐 제한적이든 아니면 조금 성능이 좋든 간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실전 경험 또는 그런 무기체계 적용이 상당히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많이 올라갔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북한군도 참전을 했지만 러시아에. AI 드론 공격이나 대응에 대한 작전 전술을 익히는 것도 저희로 봤을 때는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적용과 실전 경험이 상당히 또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 타임지를 보게 되면 한 200여 개의 세계 각국에서 스타트업들이 와 있었습니다. 체육관 같은 데를 시설을 만들어줬고 방공으로 보호를 해주면서 여기에 유럽에 있는 기업들, 미국 기업들, 투르키에도 있었고 일본 기업도 있었어요. 국방 AI 스타트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거기서 기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그걸로 돈을 그럼 벌었거든요. 그들이 돈을 내고 참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1861년부터 있었던 남북전쟁에 처음으로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국방정보관뿐만이 아니라 무기 산업 체계에 대한 옵저버를 파견합니다. 특히 북군이 산업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무기체계를 만드는지를 갖다가 전문으로 담당하는 무기체계 전문 옵저버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톡 까놓고 얘기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히 북한군 참전하면서 옵저버를 보내긴 했지만 북한군의 두력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받고 어머 저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가미가제 드론 도입하겠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얼마나 신속하게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번에 미국이 되게 중요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규모 있게 빠르게 생산하고 그다음에 값싸게 생산하는가. 90%는 민간에서 갖고 10%만 국방 특수부품을 여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의 고민들을 얘기하면서 근본적인 군비 체계의 생산 체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작됐고 한국 또한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한국이 지금 되게 국방력이 좋죠. 무기 체계에 있어서 되게 높은 수준들을 지금 구가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것은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공격해 오면 우리 공장은 안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빨리 생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저는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있습니다. 서플라이에 있어서 AI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있을 거고 그렇죠. AI로 인해 더 다양화되겠죠. 저희들도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 드론 전사 육성을 하는 그 일환으로 국내 업체의 드론 생산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목표로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국산 부품으로만 구성된 드론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가지고 생태계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도 하셨고 좀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뭐 아까 수천 대의 드론들을 생산해 갖고 막 전차들을 파괴해내고 기존의 값비싼 무기 체계를 무력화시켰잖아요. 이거 자체가 저가의 그냥 무기들로 이제 고가의 무기들을 무력화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생산해서 전력화하고 손실이 생기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 레지던스 부분이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예전처럼 뭐 값비싼 고가의 첨단 무기만 고집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앞서 그 AI 관련해서 뭐 실제로 지금 좀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병사들이나 혹은 간부들이 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22년부터 AI 전문 인재를 양성하려고 그 성균관대, 뭐 중앙대학교, 카이스트 이런 이제 민간 대학에다가 그 위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부터 9개월 과정, 그래서 연간 한 200명 정도 이제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데 고민이 저희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인재는 저희들이 네네. 확보가 안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사실 있어요. 고급 인재면 그만큼 배웠어야 되고 네. 그 이미 군생활 그럼 또 끝냈은 월급도 경우가 줘야 돼요. 월급도. 장난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인재 양성 컨셉은 적정한 인력을 다양한 채널, 지금 이제 뭐 사관학교, 학군단 이렇게만 있는데 뭐 계약학과라든가 뭐 인공지능 전문 대학에서 장교로 뭐 영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민간 전문가를 군무원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채널을 좀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근데 교육도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교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그 어떤 교육기관을 활용해 가지고 전문 교육을 시키고 보직을 관리해 가지고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리 대령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정책을 주로 담당하셔야 되는 직책인데 대령님도 소위 중위 이렇게 거쳐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대위 시절에는 뭐 직접 개발을 한다든가 영관급이 되면 기술 기획을 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직급에 맞게 그런 해당 직위를 기획을 해가지고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도록. 근데 솔직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 너무 좋은데 네. 제가 만약에 AI 전공했어요. 그럼 저는 예를 들면 제가 나는 나가면 몸값이 얼마 정도인지 아는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도 요즘 저출산이니 뭐 장교 부족 문제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군으로 향하겠느냐라는 의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함께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유능한 인재들이 군으로 모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군에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전문력 양성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문성이 생겼다 하는 인력들은 중간에 이제 다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종사 키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저. 어렵죠. 네. 군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전문력 확보하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계약학과 대학에 만들어서 뭐 장학금을 주고 뭐 7년 중기복무 자원으로 확보해서 최소 7년을 근무하게 시킨다든지 전문 특기병 제도를 통해서 뭐 AI나 데이터나 드론 쪽에 전문력 확보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의무화는 수행하는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믹스돼서 혼합된 형태로 뭔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인력도 확보하면서도 단기적인 프로젝트에는 필요하면 좀 고액 연봉을 주고 그다음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1, 2년 채용하는 방식으로도 가고 정말 다양하게 그 제도가 믹스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근본적으로는 군이 이제 인재를 확보해 가지고 군이 전적으로 다 하겠다는 거는 이제 현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쪽하고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민군 협력 생태계를 그 인재 양성보다 더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사실 미군도 그래서 조달법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요. 현재 조달법상으로는 민군이 협력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조달법은 과거의 무기 체계에 맞춰서 조달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스타트업과 AI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소프트웨어 하나 사듯이 한 장당 10만 원 살게 뭐 이게 아니거든요. 뭐 조달하듯이 5년 뒤에 뭐 납품하세요. 2년 뒤에 뭐 단계적으로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 영역에서의 조달 관련돼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고요. 아까 전에 또 드론도 국산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드론은 중국산 부품을 현재로서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자석이죠, 문제는. 이 모터에는 자석이 다 들어가고 이 자석의 95%를 중국이 생산해요. 이 히토류죠. 그러니까 히토류가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 다 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생산되죠. 정제가 다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도 전략 자산이죠. 이제는 히토류가 여기에서 그럼 국산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부터 사실은 근본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이건 군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체 한국 경제에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세판 짜기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어쨌든 전문 인력을 구하는 것, 키우는 것 중요하다는 얘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군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간부 같은 경우에 장교 같은 경우에 계약학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 특기병 제도를 통해서 AI나 데이터나 드론이나 다양한 분야의 이제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대학교에 계약학과를 만들어놨어요. 학과가 있어요? 예,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라고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주고 오. 예 바로 공군 소유 인관해서 오. 대신에 이제 7년은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AI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도 2명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엄청 유능한 공군의 인재가 또 가 있거든요. 아, 국방부에. 진짜요? 예. 최고 인재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어때요? 실제로 이렇게 배우고 간 친구들 어때요? 정말 이번에 저희들이 제다이라고 네. 제 명명한 생성형 AI가 있는데요. 그걸 개발하는데 주역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학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되게 학부모들도 고민 많고 커서 뭐하지라는 생각하는데 AI가 뜬다는 것도 알고 심지어 4년 장학금도 받고 군에서 또 어느 정도 생활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계약돼서 들어오는 거니까 네. 뭐 복무를 7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AI 현장에 투입되는 거예요 군에. 그래서 개발 부대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적용해서 계속 고도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전체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일반 기업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주도적으로 그러네.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만족도가 높다.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이런 인력들이 계속 군에 남아서 더 큰 인력으로 발전하길 바라는데 처음에는 저는 좀 오해를 했어요. 돈 때문에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아주대 계약하고 나온 친구들하고 좀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군에 있다 보면 그렇게 안 된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부대에서 뭐 3, 4년, 4, 5년 쭉 근무하면서 계속 그쪽만 자기가 좋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AI 개발만 하고 싶지만 사실 경력 관리상 그렇게 안 되고 뭐 소대장도 한번 해야 되고 나가서 중대장도 한번 하고 와야 그렇죠. 되고 이제 그런 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여기서 좀 괴리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걸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좋은 루트이다라고 검증은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경력 관리라든지 이 인원들이 쭉 장기 복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군에 남아 있는 숙제다. 네, 저는 이런 당연히 생각을 그건 좀 합니다. 푸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어떠한 뭐 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동기부여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저는 이번에 중국에서 딥시크가 보여줬던 것처럼 거기는 아예 해외 유학파를 2명인가 3명 빼는 건 다 국내 졸업생들로 다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CEO가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은 월급도 월급 제대로 저희가 주겠지만 역사에 남는 일을 한다. 역사에 사실은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 국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김구 선생도 얘기했지만 이 문화적 자긍심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요즘 한국 남성들 해외 나가면 단군 일에 가장 인기 있잖아요. 이게 다 K 컬처의 이 인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런 네, 이런 인기를 언제 구구가 해봐요. 저는 그것처럼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해외 나가시면 그런데 저는 그것처럼 이 인재가 그냥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나 주변부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중심인 거고 여러분들이 쓰냐 안 쓰냐가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고 이런 식으로 그분들에게 어떠한 감정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관들을 전달해 주는 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거기에 동기부여 받는 사람이 뭐 100에 100명이 그러진 않더라도 100에 10명이라도 받아도 맞아요. 그들이 또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은 사실은 어떤 합당한 존경과 대우거든요. 그런 게 있을 때 스스로가 유니폼을 입는 거에 대해서 자긍심이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군복을 입고 국외 출장을 가서 미국에 가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군복 입고 지나가면 다들 Thank you for your sacrifice 진짜요? 이러거든요. 다 인사를 해줘요. 일반 한국 군복이 국민들이. 이렇게 입고 있어도? 한국군이 있어도 한국군이 입고 있어도 미군이 아닌데도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동기부여, 자긍심 고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서포트가 돼줘야지만 가능하다. 저 때 자긍심이 장난 아니었던 게 저 임관할 때 태양의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별거 아니지만 아, 그럼요. 개인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사실. 근데 그런 그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부분은 이제 국방 정책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맞아요.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까 공군 대령님께서 그 아주대학교 계약학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공군은 이제 입대를 하면 자기의 어떤 그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직접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타군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육군이라든가 해군 이런 건 조금 부족한데 내년부터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들을 더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육군, 해군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학과 수요도 있을 것 같고 또 만족도도 높아질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저출산 때문에 병력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랑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AI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군 병력 감소로 생길 수 있는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례나 상황들도 있을까요?
경계감시라는 체계들은 AI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육군 GOP 사단에 이미 과학 경계체가 들어가 있고 공군 비행기지에도 아시다시피 중요 지역 경계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사람이 막 쳐다볼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공군의 사례를 들면 비행기지 에어리아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 바퀴 도는데 10km에서 20km까지 되거든요. 저 진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야간에도 수십 명의 병력들이 교대하면서 계속 기동수차 돌아요. 근데 AI 드론을 띄웠다. 그러면 필요 없죠. 단 몇 명의 드론 운용수와 감시수만 있으면 수십 명이 들어가는 야간 순찰을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계감시 작전 분야가 1차적으로 우리 AI를 통해서 병력 감축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휘 통제는 아직 AI에게 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AI를 적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지휘 체계가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병력 감축과 연계됐을 때에는 더 기술 고도라든지 개념 발전이 더 필요하다. 근데 직접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인 체계와 유무 복합 체계 운영이다. 군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을 대신해서 뭐 임무를 수행한다든지 전투 현장에 무인 체계를 내보낼 수 있고 한 명의 사람이 여러 개의 무인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 병력 감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크게 이제 AI를 적용하는 영역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율 영역, 그다음에 지휘 통제 영역, 지원 및 행정 영역. 무인 자율 영역은 뭐 무인 체계,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주로 전투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병력 감축 효과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영역이 되겠고, 이쪽 분야에는 저희들이 나름 기술력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국방 AI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를 지휘 통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참모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 참모로 생각하고 있어요. AI 전투 참모, AI 정책 참모. 전투 참모는 지휘관을 벙커에서 지원해주고, 정책 참모는 저희 같은 이제 국방부처럼 이제 정책 업무를 하는 제 장관님이라든가 각군 총장님들의 어떤 정책 업무를 지원해주는 그런 참모를 구현하고 싶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수 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또 여기에도 이제 AI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뭐 예측 정비를 한다든가 AI와 로봇으로, 그다음에 드론으로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미리미리 예측해서 탄약을 보급해 준다든가, 뭐 그런 이제 지원 분야. 그다음에 또 부대 일지부터 병영 관리, 인사 관리 이런 곳까지, 그다음에 특히 또 의무 분야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휘 통제 분야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군에 가장 필요한 분야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영역 통합작전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전영역 통합작전. 원래 고전적으로 이제 지해상 공중 영역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우주, 그다음에 사이버, 전자기, 전 5차원 공간까지 이제 전장형 확대가 됐고, 이 네트워크 발달이나 아니면 과학기술 발전 때문에 이 전장형을 구분할 수가 없고 이제 다 연결돼 있어요. 예, 동시 통합전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그 방대한 전장 정보를 가지고 한꺼번에 하려면 사실은 AI가 없으면 의사결정이나 전투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전쟁 수행 패러다임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네트워크 중심전이다, 뭐 킬체인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결심 중심전입니다. 디시전 센트릭 워페어라고 부르는데 어느 누가 빨리 보고 빨리 결정해서 빨리 행동하느냐, 이거의 속도의 싸움이거든요. 이런 결심 중심전에서 AI가 들어가줘야지만 적보다는 훨씬 더 작전 템포나 의사결정에 한 수 우위를 점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휘 통제 분야의 AI 적용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군에서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뭐 국방뿐 아니라 AI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계가 잘 운영이 되려면 결국엔 그걸 관리하는 인간이 필요할 텐데 군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전 분야가 다 해당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한 가지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전투지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인간지휘관을 AI가 대체할 수는 없다. 결국엔 그래서 사실은 AI는 전투 참모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책 제시라든지 여러 가지 전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최종 결정은 사람에게 있다. 그거는 이미 UN 결정을 통해서도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지금 흔히 말하는 로봇 무기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냐면 최종 결정은 무조건 인간이 내리는 걸로 유엔 결정이 이미 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기계에게 넘길 수는 없죠. 저는 최종적으로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거는 이제 국방부도 확실한 원칙. 네, 그거는 국제법이에요. 이거는 국제법인 거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결정을 서포팅하는 거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이거를 AI가 받쳐주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저는 검증하고 이것을 새롭게
세팅하는 것도 다 인간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몫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는 반드시 인간하고 협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말하는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체계라는 것이 의사결정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AI가 했던 어떤 정확한 예측과 분석 내용을 토대로 이제 인간 지휘관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통찰력, 또 경험, 맥락에 대한 이해 이런 걸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생각이 되고 공중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전력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사실 그런 전투 전력들이 유인 전투기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고 협업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뭔가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살상을 하거나 좀 공격을 할 경우에는 인간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컨셉은 계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그거를 책임 있는 AI의 군사적 활용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과거의 전투 개념이 정말 군인과 군대의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하나 보여줬던 것이 특히 이러한 정찰용 고급 드론이 아니라 소형 지금 드론 우크라이나들은 이 소형 드론은 배터리대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가기 전에 다 또 발견도 됐지만.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너무 역사적이었던 사건은 뭐였냐면 민간 컨테이너선으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뚜껑 열어가지고 거기서 드론이 나오면서 4,000km 떨어진 곳까지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큰 충격이었죠. 저는 정말 충격으로 받아봤거든요. 이건 뭐냐면 전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복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방어 체계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생각을 해야만 한다. 결국엔 또 민간이랑 나는 엮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군에서는 저도 군에 있어봤지만 민간과의 협업이라는 게 정말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리스크도 되게 많이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방점도 갖고 계세요 혹시?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민간 쪽에서 국방 AI에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데이터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 안심존 개념으로 국방 AX 구축을 전국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저희들이 국방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거기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입주하셔가지고 국방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국방 AI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는 거죠. 그 개발된 거를 실증 테스트도 해보고 이 성능이 입증되면 이제 군사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방 AX 거점이라고 내년에 일단 5개를 구축을 해서 생태계 기반을 닦을 예정입니다. 사실 데이터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저희. 예, 사실 뭐 지금까지 이제 국방 관련된 AI 사업이나 개발함에 있어서 민간 기업이 국방 데이터에 접근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12개월짜리 개발을 한다 그러면 사실 실제 AI 활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려요. 실제 모델 개발보다.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보고자 AX 거점 안에다가 뭐 국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하는데 남겨진 숙제가 많죠. 왜냐면은 그 데이터가 비밀 데이터도 아니고 실제 일반 데이터지만 그 중요도가 낮은 수준의 것들 그러면 이제 제한적인 거죠 사실은. 앞으로는 좀 인터넷 상에서도 뭔가 국방 데이터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비도가 높은 데이터들도 민간에서 어떤 인증 절차나 보안 승인 절차를 거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발전된다 생각하고 군에서는 국방부와 함께 또 하는 것은 이제 군에 있는 데이터들 다 있거든요. 무기 체계 쪽에도 있고 전력 지원 체계도 데이터가 많은데 데이터를 또 쉽게 뭐 찾아볼 수도 있는 가시화 체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시고 군도 그걸 도와서 빨리 이 데이터 인프라를 좀 잘 정비하고 구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협력이 잘 되면 군과 민간 기업 각각의 어떤 좀 이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분명하게 있는 것은 항상 규모의 경제가 항상 중요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예를 들면 민간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하고 군도 독립적으로 하다 보면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여기서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성과도 잘 안 나는 거죠. 근데 민과 군이 이걸 합치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좀 말씀 주셨는데 이제 드론이 전형적인 애입니다. 민간에서 가격이 매우 중요하니까 중국하고 국산 업체가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국방 분야는 보안이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산 제품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연간 뭐 일정 규모로 계속 구매를 해주면 당연히 이제 국내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를 갖추면 중국에 대비해서 가격 경쟁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드론은 그 저가형 드론은 중국 거 사다 쓰지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성이 없다 보니까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이 조그만 드론 만들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한다라면 제가 만약에 드론 사업자라면 이거 시장 되겠는데? 왜냐하면 국방 쪽에서 한 30%만 팔아도 민간에서 70% 팔면 이게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생기게 되면 사실은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군 입장에서는 보안 이런 안보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정보본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안 기술, 보안 정책 또 국방부도 많이 연구하고 계시지만 진짜 어려운 부분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기술적으로 보안 분야도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어떤 발전도 하면서 또 정책적으로도 풀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오픈해야 될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 AX 프로그램 그 거점을 두는 것도 그런 보안적인 부분도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방 데이터를 인터넷에 이렇게 자유롭게 유통을 시키면 좋을 텐데 거기에 이제 많은 제약사항이 있고 민간 업체에서 그걸 받아 쓰기 위해서는 현행 보안 제도상으로 차라리 한정된 공간이지만 보안 문제에서 자유로운 그런 거점을 만드는 게 서로를 윈윈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점을 만들게 된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군이 하고 있는 공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같은 좀 대형 플랫폼에도 AI 오토노미 기술들, AI 자율화 기술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엄청나게 많은 AI 소프트웨어가 많이 필요해요. 기능 분야별로.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특정 업체나 특정 국직기관이나 연구소에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미공군이나 미군은 어떻게 하냐? 그냥 군은 문제만 던집니다. 이런 게 필요한데? 라고 좀 자세한 기술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문제를 정의해주고 제시해주면 그걸 가지고 기업에서 솔루션을 갖고 와요. 그 중에서 이제 군은 자기들 개념과 어떤 문제 해결에 맞는 거를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개발에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지금 AI나 요즘 나오는 ICT 기술 트렌드에 맞는 전력 획득 제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희도 빨리 그런 걸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빨리 혁신해야 된다. 이런 방송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두 분이서 이런 스타트업 행사 같은 데 가서 이러이러한 쪽으로 여러분 해봐라. 떼돈 벌 거다 아마. 이런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그 스타트업 분들 좀 만날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 또 1월 달에도 한번 또 좀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부에서도 이 스타트업을 방산 쪽 육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건 저희들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여의도에서 중소벤처부 주관으로 방산 오픈이메이션 킥오프 행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해군 과제, 공군 과제도 반영하고 방산 기업들에 관련된 어떤 다양한 그 연구 과제들을 반영을 시켜놨어요. 근데 그것들은 내 스타트업이 매칭을 받아서 이제 POC라고 하는 기술 검증을 수행하는 그런 걸 하는 건데 뭐 결과가 잘 나오면 또 후속 R&D로 연결되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타트업 중에서도 방산 쪽에 대한 관심 있는 기업이 많다. 근데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뭔가 끌어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되게 약한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이 방산 쪽인 것 같은데 좀 하고 싶다. 컨택 포인트를 몰라요. 또 조금 더 기술 개발해야 되는데 R&D 예산 뭐 마땅한 게 없어요. 투자를 두고 좀 해줘야 되는데 투자하는 데도 없어요. 그다음에 방산 기업과 전통적인 빅테크 기업과 매칭도 좀 되면 좋겠는데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채널도 없어요. 여러 가지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 또 국방 AI 분야에서도 스타트업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전통적인 방산업체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있는데 워낙 AI는 적용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이 국방 쪽에 관심을 가져줘야 저희들도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또 국방은 뭐 소요를 내고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상생을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또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또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잘 상생해가지고 잘 컨소시엄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국방부나 또 중소벤처기업부 그다음에 산자부랑도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무튼 국방 AI의 생태계를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에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또 낮춰주고 또 필요를 얘기를 하고 민간에서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장점들을 군과도 연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방향성을 하나 더 생각한다면 충분히 더 발전할 가능성은 참 많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AI가 많이 발전을 해야 할 거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결과적으로 국방에 AI를 접목해서 가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 최종적인 방향성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는 당연하게 북으로부터의 위험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
국방이 AI나 이러한 무기 체계로 바뀔 때 우리나라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신호를 우리 민간에 주면은 AI 국방이라든지 새로운 무기 혁신 체계를 혁신하면서 민간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한국이 일어서는데 초기에 국방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 AI가 최종적으로 달성되어야 될 목표는 지휘 통제 영역이긴 한데 무인 영역, 지휘 통제 영역, 지원 행정 영역 이 영역들이 골고루 동일한 속도로 AI가 적용이 돼야 이 시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세 영역을 모두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정책도 그렇게 펴나갈 예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은 뭐 개념적인 수준이지만 중요한 팩트 같아요. 뭐냐면 우러전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하마스를 보면서 AI가 전장에서 정말 중요하구나. 예. 또 이게 전략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이게 없으면 어떤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역할을 또 AI가 하겠구나. 그리고 미래전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전영역 통합작전이나 앞으로 우리의 수행에 대한 결심 중심전에서 AI가 없으면 상대로부터 적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겠구나. 이런 뼈저린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AI는 반드시 국방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발전시켜야 되는 전략적 기술이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결국은 또 국방이 당면한 이제 과제들이 있죠. 병역 자원 감소의 문제.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준비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그렇죠. 이거 인명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AI는.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어떤 재원이나 예산 안에서 국방 운영을 효율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거에 있어서도 AI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미래전에 대비하고 또 현대전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일 수도 있고 미래 국방이 당면한 이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AI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욱이 더 중심을 둬야 된다. 진짜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많이 와닿고 전 무엇보다 이렇게 최전선에서 이런 고민을 해주시고 있다는 게 정말 많이 와닿았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감사했던 그런 시간인데요. 함께하면서 좀 어떠셨어요 오늘 사장님?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정말 소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국방 AI에 대해서 그 관련 글도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쓰고 기회가 온다면 저는 국방보다 그러니까 정말 가리지 않고 나가서 사실 강연료도 얼마 안 주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전문 인력을 모시려면 저는 근데 이거는 제가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서 막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도 그리고 또 다른 언론에 나가서도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 저는 이건 대단히 시급하고 또 이것이 한국 경제나 한국 사회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희도 이제 국방 인공지능 정치팀장으로서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제가 자제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뭐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도 국방 AI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소개도 하고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저희도 근데 팀장님이랑 얘기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을 더 알 수 있었어요. 예,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저 또한 많은 부분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우리 국민분들께서 이제 우리 국방이 이런 AI를 잘 활용하고 신속히 적용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군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정말 AI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빠르게 변하는 속도에 맞추려고 저희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뉴스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좋은 소식들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좀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한민국의 국방 AI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같이 정말 많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